최근에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막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바로 연준의 그런 긴축 기조가 많이 변화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말 무섭게 올릴 때는 그냥 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투자시장 자체가 다 같이 가라앉았잖아요. 네. 근데 연준이 이러한 긴축 기조가 좀 둔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거, 그런 공포심이 약간 해소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게 큰데,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이 그동안 너무 긴축을 빡세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제 지표들 중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꽤나 높은 수치란 말이죠. 한 6.5% 네. 정도로 되는데 연준이 이렇게 긴축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은 꽤 유지가 될 거고, 근데 경기 침체는 발생하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이러한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이 있었던 건 항상 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6개월의 그런 걸 봤을 때 금 가격이 그거 6개월치 지금 거의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이유가 이제 그 부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리가 뭐 지금 고점이 되더라도 내려가려면 시간 남았고, 네. 그리고 여전히 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 네. 또 경기 침체가 되면 뭐 주식이든 다른 회사들도 어려울 거고, 네. 부동산도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금이 제일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맞습니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엄청 길지는 않겠지만 뭐 한 그 1년, 2년이든 기회가 또 한번 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보고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네. 근데 실제 그냥 정통적으로 금 가격에 영향을 좀 주는 변수들, 그런 요인들은 보통 어떤 게 있어요? 정말 제가 그 금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네. 그냥 있는 경제지표라는 경제지표, 그리고 아니면 뭐 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두 가지, 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를 정립을 시켰었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실질금리라는 건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좀 금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잘 안 했잖아요. 네. 기껏해야 뭐 금팔찌나 아니면 금리나 막 이런 거나 생각을 하지, 금괴를 막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실질금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배당을 주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월세를 줘요. 네. 근데 금에 투자하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증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적금을 하거나 뭐 주식해서 배당을 받거나 월세를 받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를 단순히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물가가 예를 들어서 5% 올랐다고 치면 네. 우리의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5%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주었던 이자가, 은행에서 줬던 이자가 이 물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래, 은행에서는 7% 이자 주니까 한 5%좀 떨어져도 2%가 이득이면 은행 예금하는 게 이득이지, 어쨌든 이득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을 아예 투자를 안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거의 한 4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실질금리가 플러스다 보니까 이 금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다 잊어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되게 많이 침체됐어요. 거의 40년 동안.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항상 이런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시기만 있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내가 예적금을 하거나 현금을 갖고 있거나 네. 심지어 채권에 투자를 해도 그래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보유한 것 자체가 나한테 손해인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실물 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화폐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니까. 네.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가 화폐 갖고 있는 거 좀 손해인 것 같은데 싶으면 미리 먹을 쌀을 산다던가, 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이렇게 아무튼 나한테 필요한 그 필수재를 먼저 사는 경향이 있겠지만, 막 자산이 막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 사람은 막 그만큼 쌀을 사놓을 수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이라는 게 지난 5000년 동안 이렇게 쓰여왔다.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면 항상 금이 가장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의 실제 금리 데이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띄워볼까요? 네. 네. 이게 지금 1930년부터 네. 2020년까지 그 네. 실제 금리라는 것, 그러니까 은행 이자에서 네. 물가 상승률만큼을 뺀 값. 그래서 이게 플러스라면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득인 거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거예요? 미국 겁니다. 아, 네네네네. 예, 금값이 미국 달러로 책정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예적금을 하고 있거나 채권에 투자해도 손해라는 그런 네. 시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실질 금리가 0 밑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을 보면 네. 이제 1934년, 그리고 1970년, 그리고 2002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때부터 항상 금의 상승이 시작됐고 그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금의 상승의 시작은 바로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시작부터다. 아하. 네, 요거를 우리가 알 네. 수가 있어서 이게 지난 이제 1980년 이후로 보면 상당히 텀이 또 길었죠. 이게 오랜만에 2002년에 한번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네. 2019년에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텀이 워낙 길어서 사람들이 이게 플러스인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좀 망각을 많이 해요. 뭐 금이 굳이 이렇게 필요한가? 그리고 네. 이렇게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는 게 크지 않으면 네. 특정 기관들, 막 투자 기관들은 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 일반인들한테까지 그게 전이되진 않아서 금의 상승이 막 엄청 막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승하는 일이 비교적으로는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걸 많이 못 느꼈는데 지금 보시면 네. 지금 2019년부터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네. 저 때가 지금 1970년대에서 실질금리가 최저점으로 떨어졌던 때보다 더 낮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거나 예적금을 하거나 채권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극단적으로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이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진짜 1970에서 80년 사이만큼 지금 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요인인 실제 네. 금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두 번째로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실제 금리라는 거는 사람들이 저 시대가 되면 금을 사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측면이고 네. 네, 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공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금이 채굴되는 양을 보면 네. 또 금에 대한 가격을 예측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 금이라는 게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네. 이게 갑자기 오늘 그 금광 기업이 금 좀 많이 캐야겠다. 이 의지를 먹으면 당장 금 생산량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금 광산을 탐사하고 그 중에서 채산성이 좋은 광산을 정하고 그리고 인프라를 깔고 채굴하고 정제하고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10년이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생산량을 막 늘릴 수도 없고 막 줄일 네. 수도 없어서 이 생산량을 제가 300년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거거든요. 네. 한번 띄워볼까요?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난 300년간의 금의 생산량을 이렇게 제가 데이터로 만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되게 추세성이 엄청 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100년간의 금 가격 데이터를 봐도 금 가격이 오를 때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 내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뭐 많이 생산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네. 그래서 이 금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 시점부터 항상 금의 거대한 상승장이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도 제가 이제 하나씩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1930년부터 1940년대의 금의 생산량과 네. 그리고 금 가격, 은 가격을 이렇게 겹쳐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그 차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은 가격은 네. 곱하기 100인가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네. 1940년을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정확히 그 시점부터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게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 근본이제라 그래서 정부가 금 가격을 고정시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금 가격의 금 가격을 누를 수가 없을 만큼 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이 매우 강했다. 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1970년대의 생산량과 금 가격, 은 가격 데이터거든요. 네. 보시면 또 1970년에 정확히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생산량이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 가격과 은 가격도 정확히 그 시점부터 이제 거대한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네, 요게 바로 그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금의 거대 상승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는 금의 생산량이 언제 줄어드는지를 보면은 이제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그 사이클의 시작점이 언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2000년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1년을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이렇게 추세적으로 생산량이 쭉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 네, 저 주황색 선을 네. 보면 네. 그러면 2008년부터는 또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일단 그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상승하는 그 시작점은 네. 바로 2002년부터라는 걸 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물론 이 중간중간에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금 가격과 은 가격이 같이 오를 때도 있어요. 이때는 공급적인 측면은 분명히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제 미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실질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겨낼 정도로 공급의 증가를 이겨낼 정도로 수요가 더 강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또 그 금의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인데 네. 2018년을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하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예요? 이게 2010년부터입니다. 아. 네. 그래서 몇 년도까지죠? 2000 21년도까지네. 네, 2022년 1년도까지일 건데요. 이게 네. 지금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금의 생산량. 네. 생산량이에요? 네. 네. 아. 금광에서 채굴한 금의 생산량을 네. 이렇게 데이터화한 건데 2018년까지 상승을 하고 2018년을 고점으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21년 약간 늘었다가 뭐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이 있다. 예, 무조건 줄어들면 그 추세대로 쭉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급량이 하락하는 시작도 2019년부터다. 아.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산량이 마이너스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도 2019년. 네네. 그리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 것도 2019년. 둘 다 네. 이렇게 금의 거대한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시그널을 2019년부터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금의 가격은 한 번 상승하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하는 그런 추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대 상승장에 지금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랑 똑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네네. 왜냐면 저도 부동산 가격이 무엇이 영향을 줄까가 궁금해서 국내 논문을 100개를 펼쳐놓고 네. 뭐랑 뭐를 비교하는지 키워드를 다 뽑은 다음에 걔가 진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역사적으로 다 검증 작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다 체킹해봤을 때 중요한 지표는 미분양이 급속도로 감소할 때 올라간다. 이 네. 실질 금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 반비례 네네. 관계로. 네. 근데 그게 급속도로 내려가주면 완전 좋거든요. 네. 그 다음에 채굴 이거는 이제 그 수급을 말하는 거라서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되게 많은 요인이 있지만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 아무리 중요해도 나머지 것들이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완벽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거대한 사이클을 네. 만들어내는 거지 그 중간중간 가운데 분명히 큰 조정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죠. 네, 좀 쏙쏙 이해가 됩니다. 네, 와, 이걸 이렇게 쉽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아, 야,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네. 또 실전 투자로 가면 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양배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2019년, 네, 아, 2019년? 네, 딱 사이클이 시작된 그 시점을 노려서, 저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네, 그때부터 딱 투자를 해서 네. 지금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뭐 수익률이 다 괜찮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네. 보통 부동산도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대한 이렇게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2019년부터 뭐 길게는 10년, 13년까지 유지가 된다 했잖아요. 짧게는 9년에서. 그럼 이제 그 중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 상승의 사실 초입부에는 네. 상승률이 막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60-70% 정도? 그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주식이나 약간 아, 암호화폐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네. 금 투자해가지고 몇 년 만에 60-70%? 이거는 대부분 다 상상하지도 않았던 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야, 옛날에 내가 사놨던 금값 내렸어 이런 경우도 엄청 많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상하시는 지금 슈퍼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네. 초입점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간으로 보는 건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이니까 대충 요 언저리가 될 텐데 정확히 그러면 몇 년까지 오르냐 이거는 맞추기 어렵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10년을 오른다라고 보면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오르는 거니까 2029년쯤이 고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지하고 가면 좋은데 네. 얼마까지 오르냐. 사실 여기서는 그건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래도 굳이 예측을 하자면 금 가격이 한 20배 정도는 올라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점 대비 한 20배 정도 올라야 되는데 지금 기껏해야 아직 2배도 안 올랐어요. 네, 네. 네. 근데 언제 대비요? 그 2015년 1,400불을 기준으로 볼 때 네. 요거에서 20배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한 28,000불 정도까지는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생산량의 그거나 아니면은 실질금이나 요 두 가지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70년대보다도 더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 금 가격 상승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금이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니까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1970년부터 1980년대에는 금이 26배가 올랐어요. 아, 네. 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금이 6배가 올랐고요. 7배구나. 네. 네, 7배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금은 한번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사실 되게 많이 오르는데 네. 지금의 상황은 1970년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26배가 올랐던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20배 이상은 금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겠죠. 근데 요렇게만 보면 막 뭔가 금 투자해서 막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금 가격이 20배가 올라도 실질적인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다는 건 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네. 모든 것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나의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자산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요즘에 의외로 현금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리거든요. 네, 최근에도 그러면은 금이든 은이든 막 매입을 네, 하고 계세요? 네, 또 하실 최근에- 계획이에요? 네. 최근에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인데 물론 현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결론만 말하면 실질금리가 플러스거나 아니면 디플레이션 상황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그 예금 이자로 받는 게 그 물가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이득을 본 거잖아요. 내가 뭐 예금 딱 했는데 5%다.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3%다. 네. 그래야지만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럼 2%가 이득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경제를 잘 보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그 누군가에 꼭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네, 네. 물론 100% 제로섬 게임이다는 아니지만 네. 제로섬 게임에 되게 가까워요. 그러면 이 2%의 수익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통 생각을 잘 안 해보신단 말이에요. 네. 혹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네,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은행이 한 2% 손해를 봤나 하는데 은행은 이익 집단이라 2% 손해를 안 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진짜 단순하게 나눠볼게요. 경제를 단순하게 나누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습니다. 네. 네, 채무자는 누구냐면 정부예요. 네.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돈을 빌리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그냥 크게 봐서 시장 참여자예요. 은행이 되기도 네. 하고, 국민이 되기도 하고, 네. 뭐 투자 기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정부와 그다음 시장 참여자가 있는데 실제 금리가 플러스인 건 시장 참여자가 2%의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럼 2%의 손해는 정부가 본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실질적인 가치가 2% 상승하면 실질적인 나의 돈의 가치는 102만 원이 된 거죠. 그건 정부는 100만 원을 빌려 왔어요. 그러면 이 부채 100만 원이 내년에는 10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가 실질 금리가 플러스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그럼 무한정 부채를 늘리냐? 물론 부채의 숫자는 영원히 늘어나는 게 맞는데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는 어느 임계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정확한 수치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IMF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채 부율이 130%가 넘었던 모든 국가들 중에서 네. 결국에 실질 디폴트가 되거나 네. 아니면 실질적인 디폴트를 경험한 국가가 대부분이다. 아니 거의 전부다. 네. 지금까지 유일하게 아직 경험하지 않은 국가가 일본인데 네. 근데 어쨌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압도적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건 국가의 정부 부채 비율이 130%가 넘어가게 되면 실질 금리를 더 이상 플러스로 유지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미 130%를 넘었어요. 네, 미국이요. 네, 그러면 미국은 물론 그렇다고 국채 안 빌리진 않겠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손해를 보면서 돈을 빌릴 수 없다. 오히려 이 정부 부채 비율을 이제는 줄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 2%의 이득을 얘네한테 주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돈을 빌렸는데 이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이려면 얘네들한테 2%씩 이득을 뺏어와야 돼요. 얘네가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네, 시장 네. 참여자들한테. 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는 어떤 뭔가 자연적인 현상, 막 뭔가 예기치 못한 현상 이런 게 아니라 의도한 겁니다. 실질금리는. 그래서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다. 정말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는 건 중간중간 물론 당연히 실질금리가 살짝씩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기간에서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인 시대에 살게 될 거다. 그렇다면 사실 현금이나 예적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현금성 자산에다 투자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주식이나 네. 부동산이나 그런 걸 투자하는 거는 그러면 권장을 하시는 편인가요? 어때요?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버러징 시기, 그러니까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를 감축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이게 숫자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 이 실질적인 부채의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 다 빼놓고 생각을 해서 이 부채가 늘어나는 레버러징 시기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엄청 화랑이에요. 네. 그리고 이 디레버러징 시기에는 부동산은 사실 별로 그 문제가 크진 않은데 네. 주식이 거의 완전 죽을 쓰거든요. 네. 네. 그래, 부동산은 다만 그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상승률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디레버러징 시기는 부채를 감축하는 시기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네. 규제가 좀 빡빡해져서 원래는 레버러징 시기 때는 200%의 수익이 나도 내가 LTV 뭐 90% 이렇게 해서 하면은 수익률에 실질적으로 내가 얻어내는 수익률이 되게 컸겠지만 아마 요런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꼭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주식 시장에서도 네. 그러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대공황 때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마이너스 한 9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금광 기업들은 수익률이 1000%였어요. 네. 네. 또 금강 계열도 찾으러 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섹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뭔가 그냥 단순히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네. 하게 된다면 조금 오랜 기간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 주식과 금의 사이클에 대한 자료인데요. 네, 요겁니다. 주식과 금을 이제 시대별로 나눠놓고 봤을 때 네. 주식이 호황인 시기는 금이 정말 죽을 쓰고 봅시다. 한 개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1920년대 같은 경우는 네. 주식이 644%인데 금은 25%. 진짜 별볼이 없었다. 네. 이거네요. 근데 그 다음 사이클 때 바로 29년부터 50년까지 보면 금이 엄청 잘 나갔을 때 이제 주식은 좀 되게 많이 거의 1000%, 막 1970%일 때 막 19%뭐 그렇네요. 네. 근데 극과 극이네요. 10년 동안 주식이 19%인 거면 네.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니까 주식의 사이클과 금의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네. 결론 만약에 지금 주식의 사이클이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유지가 된다면 금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금의 사이클이 나온다면 주식인 상당히 안 좋은 기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뭐
70, 80 세대로 돌아가서 네. 제가 태어난 저기 80년대 네. 저 때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용돈 받으면 무조건 삼성전자 샀어야 된다. 그쵸, 이건 그쵸. 거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정신 차렸을 때는 주식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중국 펀드 절대 사면 안 됐었고 금을 샀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최근에는 주식 했어도 괜찮았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금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지금 이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봐야 돼요. 실질금리를 제가 아까 전에 그 관통하는 게 네. 결국에 정부가 실질금리를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마이너스로 안 빠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관장하는 건 정부고 그 다음에 금리를 관장하는 건 중앙은행이니까 뭐 인플레이션 4%면 금리 뭐 7% 올리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질 때는 우리는 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금의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에 대한 것도 이제 실질금리로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또 장기간 주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내가 분명히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거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꼭 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왜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내 생각이 틀리면 금이 그거를 내 틀린 거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네. 아마 이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지금 최근 동안 이제 금리가 좀 갑자기 높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는 금을 갖고 있는 게 괜찮겠다.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네. 또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금값도 떨어지겠네? 이렇게 또 그냥 상하관계가 없는 거를 갖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죠. 이런 분들에게 막 얘기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진짜 많아요. 금리가 오르면 그쵸. 네. 이 질문 엄청 많죠. 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금리가 오르면, 네. 이제 예금 이자가 늘어나니까, 금은 이자도 배당도 안 주니까, 금은 매력도가 떨어지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그 예금 이자로 받는 이자가 떨어지니까, 이제 금이나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반대도 있어요. 네. 예금을 산 게 아니라 네.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이야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도 다 망가지니까 불안하니까 네. 그냥 금을 사놓자 네. 이렇게 완전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방금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너무 금리를 기준으로 이게 0이냐 1이냐를 막 갖고 생각하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저도 궁금하니까 이 말이 맞을까? 왜냐면 제가 초반에 금에 대해 공부할 땐 저도 지식이 없으니까 네, 네. 맞을까 싶어서 지난 100년간의 금리 데이터와 네. 금 가격을 겹쳐서 금리 인상기 때의 금 가격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4번은 보합이었고 네. 5번은 약간 상승을 했고 한 번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자체가 그것만으로 금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거다. 예.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하면 이제 기업들 망한다 그러지만 2015년부터 2018년 그때까지 금리 오를 때 부동산 호황이었죠. 네. 주식도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실질적으로 되게 먼 기간을 두고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약간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건 네.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